안녕하세요. 생활심리학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헤어진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하던 노래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혹은 길을 걷다가 그 사람이 즐겨 먹던 음식 냄새가 코끝에 스치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먼저 정리하자고 했거나 아니면 충분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벌써 잊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만 이러는 건가?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그 자책의 시간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전애인을 못 잊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 조절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이 주제를 꾸준히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이별을 겪고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과정이 뇌 안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늘은 그 뇌의 메커니즘을 하나씩 풀어드리면서 왜 이별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왜 우리는 쉽게 잊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이야기 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금 이 감정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에 빠질 때 우리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좋아하게 될 때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그 중심에는 도파민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는 기대와 보상의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원하던 걸 손에 넣거나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을 때 느끼는 그 설레는 감각이 바로 도파민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2005년 미국 러커스 대학교의 헬렌 피셔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 막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더니 뇌의 보상 회로 중에서도 특히 복츠픽의 영역이라는 부위가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복츠픽의 영역은 무엇을 먹거나 마약을 했을 때 활성화되는 바로 그 영역이기도 합니다. 즉, 사랑에 빠지는 것은 뇌 입장에서 중독과 유사한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더 놀라운 건 같은 연구팀이 이별 후에도 같은 실험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전애인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뇌의 어떤 부위가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사랑에 빠졌을 때 활성화되던 바로 그 보상회로가 여전히 반응했습니다. 동시에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뇌 영역인 전측 대상 피질과 체성감각 피질도 함께 활성화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별의 고통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팔이 부러지거나 불에 데웠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뇌가 처리하는 실제 통증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별 후에 왜 그토록 힘든지, 그리고 왜 의지만으로는 그 고통을 쉽게 끌 수 없는지를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골전 환자에게 의지가 강하면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듯이 이별을 경험한 사람에게 마음먹으면 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뇌과학적으로 부정확한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포옹 호르몬 또는 유대감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누군가와 신체적으로 가까이 있거나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깊은 감정을 나눌 때 뇌에서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옥시토신은 특정 기억과 감정을 연결시켜 뇌에 깊이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오래 함께 할수록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감각, 냄새, 목소리, 습관 같은 것들이 뇌 속에서 점점 더 강하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어진 후에도 그 사람이 쓰던 향수 냄새를 맡거나 함께 가던 길을 걷거나 두 사람이 좋아하던 음악이 흘러나오면 뇌는 자동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이미 그렇게 배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조건화된 연상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간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기억이 그냥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는 기억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특히 강렬한 감정과 연결된 기억은 더욱 그렇습니다. 뇌 안의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편도체는 그 기억에 감정의 색을 입히는 역할을 합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사랑 같은 강한 감정이 결부된 기억일수록 편도체가 더 강하게 반응하고 그 기억은 뇌에 더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이것은 원래 생존을 위한 기능입니다. 위험했던 상황을 잘 기억해야 다음에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 뇌는 전 애인과의 기억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즉,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로 분류해 저장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이별 후에 비교적 빨리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수년이 지나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착적 반추입니다. 반추란 소가 먹은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듯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반추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뇌의 노력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생각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기억의 경로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되고 그 경로는 더 굵고 선명해집니다. 도로로 비유하자면 같은 길을 계속 다닐수록 그 길이 더 넓고 익숙한 대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반추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을 더 잊기 어려워지는 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일대학교의 수잔 노렌 혹세마 교수가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슬픔과 괴로운 감정을 곱씹는 반추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울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고 회복도 더 느렸습니다. 반면 나쁜 일이 있을 때 그 감정 자체는 인정하되 그 생각에 빠져드는 것을 의식적으로 멈추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훨씬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별 후에 그 사람을 억지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흰 곰 효과라고 부릅니다. 1987년 하버드 대학교의 다니엘 웨그너 교수가 발표한 유명한 실험인데요. 참가자들에게 딱 한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5분 동안 절대로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1분에 한 번 이상 흰 곰을 떠올렸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대상이 더 자주 떠오르는 역설이 생겨난 것입니다. 전 애인을 잊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끝났어. 빨리 잊어야 해. 라고 다짐할수록 뇌는 그 사람을 계속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잊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억압이 오히려 기억을 강화시키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가 이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단순히 기다려라 는 답 이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뇌는 변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뇌의 연결 구조 자체가 조금씩 바뀐다는 개념입니다. 즉,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회복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뇌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3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름 붙이기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정서 명명화라고 합니다. UCLA의 매튜 리버만 교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활성화가 줄어들고 감정의 강도 자체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나 지금 슬프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그 사람과 함께 했던 평범한 저녁 시간이 그리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처럼 감정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냥 그게 거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명상이나 마음챙김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과 연결된 촉발 자극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건화된 연상 반응, 즉 냄새, 음악, 장소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만드는 자극들인데요. 이것들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처음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의 SNS를 팔로우 해제하거나 차단하는 것, 두 사람이 자주 가던 카페를 당분간 피하는 것,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을 잠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뇌가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낼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촉발 자극에 대한 노출을 줄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반적인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에 새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억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강렬한 경험들이 뇌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면 이전 기억으로 향하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 애인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기억보다 더 자주 떠오르는 다른 기억들과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 억지로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에 가보는 것이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별의 고통을 마음의 문제, 감정 조절의 실패, 의지력의 부족으로 바라봐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잊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그만 털어버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봤듯이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사랑을 중독에 가까운 방식으로 처리하고 이별의 고통을 신체적 통증처럼 경험하고 강렬한 감정과 연결된 기억을 쉽게 지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그 고통 속에 머물러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방법처럼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스스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자책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가 아니라 아, 내 뇌가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인식. 그 인식만으로도 같은 고통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잊는다는 건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전체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 기억은 그대로 두면서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계속 아프게 하지 않도록 뇌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당신을 응원합니다.